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속보 접하셨을 겁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기소를 같이 했고요. 그 딸 문다혜 씨 부부 전 사위 서모 씨하고 문다혜 씨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타이 이스타젯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던 관계였는데, 그 전 사위 서모 씨가 게임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이렇다 할 돈벌이가 없자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직 의원은 의원을 하고 그 이후에 경선에서 탈락해서 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중진공의 이사장 자리를 통해 가지고 유지했고, 그 다음에 다시 공천을 받아 가지고 의원 배지를 달게 되죠. 이 중간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일반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자리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 5조 2천억 원입니다. 원래 기관이라는 거는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을수록 정말 힘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진공에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 이럴수록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갑자기 야인으로 있던 이상직에게 주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문다혜 씨 부부는 태국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아무런 항공 관련 경험이 없는 서모 씨는 임원으로 취업이 됩니다. 전무로 취업이 됐는데 항공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뽑으라는 거냐. 타이 이스타젯의 사장은 그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얘기도 했을 정도였고, 아예 채용을 전제로 찍어가지고 보냈다. 무슨 공개 채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을 때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항공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타젯과 타이 이스타젯을 연결하는 그냥 연락 업무 정도만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전무로 뽑고, 그리고 급여도 지급하고 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주거비, 생활비도 지급하고, 이래서 총 지급된 금액을 따져보면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뽑아주고, 그리고 이상직은 문다혜 씨 부부가 먹고 살게끔 해줬다. 이게 이제 이 사건 구도의 핵심인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이 돈은 문다혜 씨 부부 쪽으로 월급 형식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뇌물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소한 내용을 보면, 특히 문다혜 씨 부부가 기소유예가 된 점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는, 이 뇌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단순 뇌물죄로 구성을 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하고 단순 뇌물죄하고 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판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공정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뇌물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업체의 기업 결합 심사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데 자기가 직접 안 받고, 이게 불심이 대단히 좀 충실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사찰에 시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받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는 사찰이 받았는데, 이 사찰은 기업결합 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기업이 억대의 시주를 해주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던 사건인데,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었어요. 여기서 확연히 알 수 있는 건, 제3자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랑 공범관계가 없죠. 그리고 사찰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이득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제3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찰은 완벽하게 제3자고 사찰은 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3자가 받게끔 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처벌한다 라는 것인데, 제3자 뇌물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순 뇌물죄에 비해서 성립 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어려운 요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 사건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문다혜 씨가 지금 기소유예됐다 그랬죠. 문다혜 씨가 기소유예됐다는 거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 기소는 하지 않는다. 이걸 기소유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거예요. 둘이 공범관계다. 문재인과 문다혜는 공범관계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받은 거는 문재인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왜냐? 생활비를 계속 지급을 해오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상직 의원을 통해 가지고 직장이 마련되니까 급여를 받게 되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지급해오던 거를 누군가의 뇌물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이득을 얻죠. 예를 들어서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언젠간 갚아야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득을 주겠다면서 제 빚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대신 갚아요. 그럼 저는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직접 얻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제3자한테 들어갔어도 내가 이득을 얻는 게 확연히 보이는 이 구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 생활비나 이런 지원을 하던 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고, 이거의 앞으로의 그 파급 효과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근데 단순 뇌물죄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이 훨씬 쉬워집니다. 성립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죄 가능성은 훨씬 올라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검찰이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도 엄벌을 해야지 왜 기소유예를 했는가, 요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검찰이 굉장히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가 인정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다만 선처해 준다. 만약에 함께 기소했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아마 파상 공세를 했을 겁니다. 또 뭐 가족을 도륙내내, 과잉수사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오늘 아예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공직자들만 처벌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법질서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수사에 대한 논란도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치권의 파상 공세, 정치적으로만 이 사건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문다혜 씨 쪽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사건 전체로 봤을 때는 공범관계가 인정됐다는 뜻이잖아요. 혐의가 인정된 걸 전제로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건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라는 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취소를 할지 말지를 아예 헌재로 사건화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안 다툴 경우에는 자기가 뇌물죄의 공범이다,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랑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투려면 자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달라고 헌재로 넘겨야겠죠. 그럼 이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계속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검찰에서도 재검토하게 되는 상황은, 검찰이 문다혜 씨를 괴롭히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문다혜 씨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봐달라는 게 되기 때문에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참 머리 아플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까지 노림수로 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면서 정말 확실한 거, 정말 자신 있는 혐의만을 기소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굉장히 사건 자체의 이제 입증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건이 거의 다 진행되었는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아마 기소하기가 참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이 굉장히 강단 있게 했고
지금 이렇게 강단 있게 한 거는 만약에 수사가 이렇게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고려해서 시기를 늦추다가 정권이 만약에라도 넘어간다라면은 이 사건은 실체 진실을 가리지도 못하고 사건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추상 같은 법 집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힘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이건 그럴 수가 없고 모든 국민들이 이 의혹을 한 2년 반 정도를 지켜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끝맺음을 맺지 않고 선거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 정권에 맡긴다? 이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게 대선 국면과 결부돼 가지고 생각지 않은 이슈가 터졌다. 좀 곤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대응을 보는 것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오늘은 형식적으로 이제 성명은 냈어요.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를 했다.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다 이제 그 기사 보면 조금 어리둥절하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파면돼서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른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보통은 검찰은 정권의 시녀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을지언정 독자적으로 어떤 정권을 공격한다? 이렇게는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인 대립되는 진영을 놓고 어느 쪽의 입장에 유리하게끔 검찰이 움직였는가 이제 이런 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입장에서 검찰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판세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을 보복한다? 이건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충실히 했고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까지 갖고 자신감 있게 기소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늘 그런 멘트는 냈지만 앞으로 이게 대선 국면에서 어디까지 결부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알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극렬히 싸우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내려가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싸고 자기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아주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도 없고 최근에 대선 행보에서 봤을 때도 문재인 지우기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커트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공약에서는 스스로 빼겠다라는 차원이었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도 세금을 통해가지고 집값 잡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지우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의도치 않게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국면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물어보고 아마 본선 토론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과의 차별화, 단절을 짓고 이재명 1급 체제가 된 민주당이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 찰나였거든요. 과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액션들을 요구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